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2부 시간 때문에 제가 좀 컴팩트 있게 좀 짧게 빨리 끝내고요. 네. 뒤에 또 약속이 있어서 그래도 가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좀 컴팩트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약속이 되게 소중한 약속이라고 소중하죠. 들었습니다. 예. 네, 당근하러 가시다. 당근하고 약속돼 있어요. 네, 당근 누가 약속 또 꼭 이렇게 지켜야죠. 보스턴백을 새 걸 네. 또 아주 싸게 내놔가지고 아이고, 중요하죠. 또 그런 당근 것들은 거래. 금매는 빨리 사야 돼요. 어쨌든 그 간에. 온도 좀 높은 거 눌러주시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뭐 코스피는 이제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거의 보합 수준 출발을 시작했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출발, 그리고 기관은 현 선물 매도 출발을 보였습니다. 개장 직후에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코스피가 바로 하락세로 전환했고요. 다만 기관이 선물 매수 대응에 나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도 역시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나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10시 50분경에 중국의 6월 차이신 서비스 PMI 예상치가 발표됐는데 예상치 대비 하회가 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기준선은 넘었지만 전월 및 예상치를 하회한 점이 부담이 됐고요. 11시 기준 외국인 선물을 7,200억대까지 매도세가 올라가면서 코스피의 하방 압력을 높였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차이나 관련된 중국의 6월 차이신 서비스 PMI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역시 이제 좀 올라가는 듯한 모습들이 있다가 끝쪽에 보시면 다소 조금은 꺾이는 모습이 다소 좀 보입니다. 경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중국 쪽이 원활하게 살아난다는 느낌이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자, 코스피는 대형 IT가 주춤한 반면 제약과 종합 상사가 상승세를 보였고 SK 하이닉스가 이례적으로 오늘 모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 홀드 의견이 나왔거든요. 투자 의견 홀드라고 하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나라 정서상 매도에 좀 매도죠. 가까운 의견이라 볼 수 있는데 좀 뭐 선반영됐다 이런 느낌이에요. HBM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는 느낌을 가지고 이제 투자 의견 하향 관련된 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동차는 중국의 수출 부진과 일부 리콜 보도도 이제 영향을 좀 미쳐서 좀 부정적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강세 지수는 양호했는데 그러나 이제 아시다시피 에코프로 그룹주가 상승하면 오히려 시장은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그 경향이 좀 있습니다. 쏠림으로. 예, 그렇죠. 뭐 매일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떤 날은 2차 전지도 올라가고 반도체나 다른 쪽도 같이 올라가는 날도 있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많이 집중되면 다른 종목들은 좀 빠지는 경향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최근에 강세 보였던 일부 반도체도 약세 보였고 외국인들은 중소형주 위주의 어떤 기계나 서비스 업종 순매도가 오전에 들어왔고 기관은 대형주 위주의 전기전자나 금융, 화학업종 순매도가 일부 나왔습니다. 오후 들면서 중국 시장 낙폭 확대도 영향을 미쳤고요. 이것은 이제 중국의 중국의 상무부 부부장이 중국의 반도체 원재료 수출 규제가 시작에 불과하다. 이것은 이제 이미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좀 미국과 중국의 약간 뭐랄까 감정 격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 될 수 있고 보복 수단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왜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가기 어떤 그런 구간인데 네. 이런 식으로 꼭 이제 굉장히 좀 계속 뻐꾸기를 날리네요. 네, 그렇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좀 경계감을 많이 좀 일으킨 부분들 때문에 중국 네. 시장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은 경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4거래일 만에 코스피는 순매수가 일단 들어왔습니다. 선물은 많이 팔긴 했습니다만 화학과 전기전자, 원수장비, 의약품들은 코스피에서 매수했고 기계, 건설, 서비스는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와 제약주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선물은 1조 1,000억 원대 대량 매도가 일단 나왔는데 현물과 반대되는 포지션을 잡았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원수장구와 기계 외에는 대부분 매도가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엔터와 금속 업종 매수가 들어왔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전기차 얘기부터 좀 풀어보겠습니다. 요 리비안의 유럽 쪽, 그러니까 독일 쪽에 있어서의 공급 이슈가 어제에서 네. 오늘도 좀 시장에 좀 가장 핫한 이슈인 것 같아요. 네, 뭐 최근에 이제 테슬라도 이제 인도량이 굉장히 좋았다는 뭐 데이터가 나오면서 그쵸. 좋았고 리비안도 차량 인도 실적이 호재를 보였다 이렇게 나왔고요. 더군다나 전일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이 미국 외 시장에서 처음으로 영업용 차량을 공급한다고 나온 게 이제 리비안과 관련된 쪽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리비안은 아마존의 주문을 받아서 제작한 배송용 전기밴을 유럽에 인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정이 아니라 이미 물량을 이제 넘겼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몇 주 안에 독일 뮌헨과 베를린, düsseldorf 등의 도시에 300대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거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물량이 나가는
많은 것이 확인되고 있죠. 유럽 네. 쪽으로. 앞서서 이제 아마존이 2019년 리비안에 주문한 10만 대 중에 일부 물량으로 알려져 있고요. 리비안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 10,000대의 벤을 아마존에 납품하기로 했지만 부품 공급 문제 등으로 목표량을 채우지 못한 바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제 뭔가 나간다 이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오늘 20%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동박 업체이죠. 롯데케미칼, 롯데그룹으로 이제 일단 편입이 됐는데 전일 잠실 롯데 호텔월드에서 개최한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5년 뒤에 글로벌 초극막 고강도 고연신 하이엔드 동박 시장 점유율 30%를 달성하면서 1위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제시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주잔고는 15조 원, 오늘 2025년도에는 20조 원까지 수주잔고를 늘릴 계획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내 전복 익산 생산 공장은 신규 제품과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침으로 보이고 있고 말레이시아 공장은 현재 증설 중에 있고 2024년 초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고 구체적인 스케줄까지 밝혔습니다. 유럽 거점은 스페인으로 확정이 됐다고 밝혔고요. 북미에서도 신규 입주를 검토하고 있다 언급을 했는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캐파 증설이라든지 해외 공급과 관련된 어떤 새로운 어떤 거점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면서 좀 약간 답답한 게 약간 좀 풀린 모습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갈증이 사실 있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풀리는 부분에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급등하고 나머지 종목들도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연달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도 상당히 좋은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급등하다 보면 이제 쇼커브도 당연히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삼성증권에서 오늘 이제 MSCI 정기 리뷰 편출입 전망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퀀트 전망을 했는데 여기에 역시 이제 에코프로, 하나오션, JYP 엔터테인먼트, 현대로템, 현대오토에버, 그다음에 CS윈드, 금양 등의 종목들이 이제 편입 기준과 관련된 부분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MSCI 정기 리뷰 편입 관련해서 아마 구성비 종목 중에 편입 가능성이 있는 종목 가운데 말씀드렸던 에코프로와 한화오션, 그다음에 JYP 엔터테인먼트가 편입 기준을 이미 충족한 상황이다라고 언급했고요. 그러면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급에도 긍정적으로 지금 정행을 했다 볼 수 있겠고 편출 가능성이 있는 현 구성 종목으로서는 현재 이야기가 이마트, 그다음에 아까 급등했다고 말씀드렸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CJ 이 종목들이 MSCI 구성 종목 중에 시가총액 최하위 종목에 해당하면서 약간 편출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으로 언급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정기 리뷰는 8월 리뷰로 알려져 있고 한국 시간 8월 11일에 발표되고 리밸런싱일은 8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편출입과 관련된 수급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에코프로 그룹들도 좀 긍정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한 소식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 요새 보면 약간 의료기기, 뭔가 의료 관련해서 뭔가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미용도 의료기기였고 AI도 의료죠. 이번에는 치과 쪽이 이게 또 모멘텀이 좀 생겼다고요? 네, 오늘 관련된 부분에서는 교보증권에서 또 리포트를 아주 긴 리포트를 냈습니다. 보셨습니까, 센터장님? 네, 당연하죠. 아마 센터장님 결제 받고 나가는 거 아닌가요? 네,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보셨겠죠. 네. 설마 뭐안 보고 결제했겠습니까? 그래서 내용 보면은 이제 치과 기자재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언급하고 있었고요. 뭐 외부적으로 봐서는 이제 글로벌 인류의 고령화라는 근본적인 성장 동력이 뭐 그렇죠. 우리가 뭐 치아 문제라는 이런 것들은 역시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죠. 내부적으로서는 효율성 개선을 통한 이제 디지털 덴터스트리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혁신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제품들의 성장률이 연간 한 10에서 20% 정도까지는 성장을 할 것인데 혹은 그 이상의 성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 긍정적인 언급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뭐 임플란트 회사뿐만 아니라 치과 기자재 기업에도 주목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뭐 이미 이제 경쟁력은 임플란트 업체들이 입증을 했고 진단 장미 분야도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장문의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글로벌 이제 임플란트 시장의 크기인데요. 이게 거의 한 60억 달러 수준인가요? 이 정도로 이제 올해 시장 전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성장을 합니다. 임플란트 시장은 그럴 수밖에 없죠. 아직까지 국내 임플란트 시장도 성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임플란트를 하지 않은 뭐 개인들도 아직 꽤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도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보고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성장하고 있는 중국 쪽의 임플란트 시장도 있는데 뭐 VBP 관련된 부분들도 있지만 침투율이 이제 시작이고 또 리포트를 좀 길게 읽어보면 인도 시장도 상당히 좀 성장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어떤 그런 시장들이 이제 개화 단계에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이 덴티움과 디오의
원가, 그러니까 매출 원가율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 네. 사진 보시면 덴티움이 나오죠. 덴티움인데요. 매출 원가율이 지금 어떻게 되죠? 유용하네요. 네. 매출 원가율이 아마 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 25.3% 아래쪽에 짙은 파란색이 매출 원가율입니다. 네, 25.3%가 원가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OPM 마진율이 어떻게 되죠? 거의 한 33.9% 정도로 마진율이 높죠. 판관비가 한 43% 정도 됩니다. 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은 디오입니다. 디오. 디오의 매출 원가율이 25.9% 정도 수준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OPM 마진율이 23% 정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매출 원가율이 30% 이하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높은 마진율을 구가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중국의 임플란트 시장 규모인데요. 보시면은 제품 시장 규모는 아직까지 조금 더 낮은 편이긴 하지만 서비스 시장 규모는 상당히 높죠. 그래서 중국의 치과 제품 시장 성장률은 연평균 28% 정도 16년부터 21년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거고 그 성장률이 좀 더 가팔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VBP 시행이 4월 20일 정도부터 이제 중국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물량 증가는 확실히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성장률이 물량 증가 때문에 조금 더 가팔라질 수 있는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저희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Q의 증가가 중국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은 이제 미국의 임플란트 시장 규모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시장이 제일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여전히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나 뭐 덴티움 등등과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데 특히 이제 뭐 종목별로 이제 교보증권에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덴티움 같은 경우는 시장 성장률, 그러니까 임플란트 시장 성장률을 아웃퍼폼하는 매출 성장률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결국은 뭐 오스템 임플란트와 더불어서 탑티어 쪽의 플레이어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상위 DSO와의 어떤 계약으로 수익성 높은 미국향 매출 증가가 전망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상위 쪽에 어떤 프랜차이즈 아주 대형 프랜차이즈가 있으면 거기와 계약을 한다면 굉장히 좀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계약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레이 페이스라는 제품인데 이게 이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신제품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현재 레이가 다수의 유력 딜러들과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유명 치과, 대학과 병원 등의 표준 교육 과정으로도 공급이 확정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임플란트는 교육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들을 임플란트사가 교육을 먼저 하고요. 그 교육 과정에 참여했던 치과 의사들은 자기의 병원에 그걸 도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 더불어서 진출을 많이 합니다. 중국 시장 진출도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일각에서는 좀 우스갯소리로 중국 시장에서 임플란트 시술하면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옆에서 구경하고 있대요. 신기하다고. 그죠? 잇몸에 뭘 심는 게 되게 신기하죠. 그 징그러울 텐데. 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가족들이 다 와서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같이 이제 이렇게 보는 정도로 네. 신기해한대요, 되게. 뭐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좀 새로운 기술이죠. 근데 이제 이게 점점점 가면서 치과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습관도 보면 또 단 것들 많이 먹을 수밖에 없고. 그쵸. 그렇죠. 그게 이제 계속되면서 인구가 고령화되면 역시나 시장은 좀 더 가격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국도 가격에 대한 어떤 소비력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플란트 시장에 대한 어떤 고민도 미용기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계 소득이 많아지고 소비력이 올라오니까 충분히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 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바텍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하반기에 구강 스캐너 신제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 믹스 개선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 다른 어떤 그 탑티어들보다 연간 성장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국내 우리 기업들이. 그게 왜냐하면 신흥국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률이 우리나라 회사들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등을 포함한 신흥국 시장의 성장률을 우리가 굉장히 잘 구가하고 있어서 탑티어들보다는 연평균 성장률이 높게 나온다는 평가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장비 업체들도 구강 스캐너 등을 포함한 장비 업체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교보증권 리포트가 좀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반도체 섹터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일부 종목들은 중소형주들은 올랐고요. 근데 이제 대형주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은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일부 대형 IT도 빠졌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자, 중소형주들이 올라간 이유는 오늘 이제 반도체 업황
하반기 회복 기대감은 여전히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들이 조만간 발표가 될 텐데 컨센서스가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또 그 올라간 컨센서스를 또 상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계속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중소형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또 이제 파운드리 포럼 2023을 개최하면서 이제 이와 관련된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오늘 좀 좋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일부 중소형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제가 보기에는 KB증권이 가장 공격적으로 2분기 실적을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2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1,700억대로 제가 추정을 하는 게 본 적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2,000억 정도로 시장 컨센이 올라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컨센을 보니까 한 2,580억대까지 삼성전자의 컨센이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KB증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을 9,000억대로 추정을 했고요. 일부 증권사들은 5,000원에서 6,000억 정도까지 추정이 나옵니다. 괴리가 크긴 하지만 KB증권은 상당히 공격적인 어떤 뭐 추정치를 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디램 출하가 이게 비트그로스가 불리는데 디램 출하가 전분기 대비로 20%나 증가했다고 보니까 뭐 수요가 증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출하량이 증가한 것은 뭔가 수요가 뭐가 횡성되고 있다는 거죠. 제품에 대한 어떤 재고 수준도 아마 피크를 이제 2분기 정도 찍는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른 원가 구조 개선이라 본다면은 아마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좀 시사한 바가 있고 HBM 등은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잘 팔린다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포럼을 개최하면서 AI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파운드리 전략을 공유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이것들이 결국 관련된 종목들이 관련된 뭐 하반기부터 2나노, 3나노 공정 팹리스 수요층에 제공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효율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제공한다 이야기가 나왔고 8인치 그리고 12인치 레거시 공정으로 확대한다 이런 게 나오니까 뭐 약간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서 시스템 반도체 연구개발 생태계 강화 방안을 또 공개하면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팹리스 고객의 시제품 제작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그러니까 국내에도 팹리스 회사가 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칩셋 미디어나 이런 쪽도 상당히 최근에 좋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가온칩스라든지 뭐 DBI텍, LX 세미콘, 뭐 TFE 이런 종목들, 제우스 이런 종목들도 좀 일부 반도체 중소형주들은 좀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사는 오늘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좀 한 가지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네. 자,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챗 GPT 관련된 지표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 파란 색깔이 챗 GPT 오픈AI 관련된 쪽이거든요. 이게 약간 최근에 약간 참신함이 살짝 떨어지면서 이 6월부터 전 세계 챗 GPT 전 세계 트래픽이 9.7%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아, 이게 6월 들어서 나온 그렇죠. 5월부터 약간 주춤하더니 이제 6월부터 전 세계 트래픽이 이제 거의 10% 가까이 꺾였다는 네. 거죠. 네. 그 고유 방문객이 또 5.7%나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신드롬이 약간 꺾이는 거냐? 이런 지표가 이제 해외 쪽에서 이제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단순히 한 달 꺾인 거 가지고 이제 완전 추세가 꺾였다 보기엔 좀 힘든데. 그렇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절대적인 규모는 여전히 접속자는 가장 많다라는 높은 거니까.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챗GPT 이외에 출시된 API까지 몇 개 사용해 보면은 최근에 이제 좀 신기했던 것들에 대한 신드롬이 살짝 좀 시들해질 수 있는 기간이 오긴 왔고, 그다음에 저 또 좀 더 하면 또 유료 결제라 여러 가지 또 어떤 그런 게 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좀 심드렁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API를 또 연결해서 돌리면 또 컴퓨터가 엄청 느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HBM이나 뭐나 이런 다른 뭔가 더 빨라지고 뭔가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지금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러한 추세들에 대해서 이야기되는 것들이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뭐 챗GPT나 그다음에 어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HBM이나 오픈 AI의 개발이 꺾이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근데 이제 지표가 어쨌든 좀 약간 꺾이는 외신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오늘 이제 제조 관련된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가 조금 이제 추세가 살짝 이제 오늘 눌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IT 기업들도 오늘 조금 대형주들이 살짝 좀 쉬는 모습이 살짝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커멘터들은 대부분 다 아까 사진을 다시 좀 띄워주시면 아까 챗GPT 중에 사진을 좀 다시 띄워주시면 제일 아래쪽에 약간 검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이게 뭐냐면 바드거든요. 바드. 바드는 엄청 네, 낮네요. 바들은 낮긴 하지만 챗GPT와 다른 서비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성장세가 올라가는 모습이 현재 물론 이제 절대 규모에서 낮습니다. 네. 낮는데
챗GPT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약간 네. 꺾이긴 했지만 바드는 챗GPT하고 비슷한 서비스인데 일단은 성장세 국면으로 여전히 나오고 있거든요. 특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결국은 빅테크 입장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걸 보여준 외신 기사 내용을 좀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로 오픈 AI의 개발자 트래픽은 계속 우상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은 꺾이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이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 뭐 반도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일부 IT 대형주 약간 밀리긴 했지만 뭐 그게 이제 또 외국인의 선물 매도 때문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대형주들이 밀리기도 했겠지만 이것 때문에 뭐 꺾일 시장은 아니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래도 이번 주에 이제 잠정 실적이 나오니까 네네네. 서서히 이제 조금 경기감은 살만한 때겠죠. 그렇죠. 네. 자, 이어서는 히토류 관련 종목들 뭐 페라이트를 비롯해서 연일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면 히토류뿐만 아니라 점점 퍼져서 약간 상사 관련한 종목들도 엄청 움직이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히토류 이슈가 되면 항상 상사주들이 같이 움직이고요. 네. 또 자원 개발 이야기 되면 리튬 관련된 것도 뭐가 이야기 되면 또 상사주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미국 정부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중국 업체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새로운 제재를 또 준비한다. 그러니까 서로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서로 말로 주고받습니다.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규제 관련된 부분인데 아마존 웹 서비스인 AWS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등의 미국 기업들이 AI 반도체 칩을 사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중국 고객사들에게 제공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이야기됐고 중국 업체들이 미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접근 제한은 대중 관련된 첨단 반도체 제재의 우회 수단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건 좀 그러니까는 약간 네. 원래 AWS는 오픈 소스잖아요. 네. 네. 이걸 뭐 제한을 한다? 엄청나게 규제를 네. 사실은 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약간 좀 굉장히 좀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어요. 그렇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와 또 별도로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의 미국 내 사업을 또 제한하는 방안도 또다시 검토 중에 있다. 굉장히 제재를 많이 하는 거죠. 서로 그냥 끊어내겠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전일 이제 중국이 반도체 재료, 희귀금속, 갈륨이나 게르마늄 수출 통계 소식이 나왔었고, 아까 제가 전 중국의 모 부부장이 이거는 뭐 이제 시작일 뿐이고 네. 보복 수단은 많다 또 이러고 있잖아요. 그만 좀 싸우지.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말로서 많이 싸웁니다. 네. 그래서 히토류 등을 포함한 관련된 테마주들이 이제 희귀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움직였는데 한편 이제 그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좀 종목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것은 테마성으로 보시는데요.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 삼성증권에서 이제 코멘트를 살짝 냈는데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진을 띄워주시죠. 이게 뭐냐면은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이 블룸버그 기사인데 삼성증권 이에 대해서 이제 인용을 하면서 히토류 규제의 딜레마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풍선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애용했던 히토류 규제가 풍선 효과로 연결된다는 블룸버그 기사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의 중국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이는 이제 환경 파괴적 채굴과 성광 작업에 기인한 바가 크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이제 환경 문제가 많다 보니까 선진국이 좀 기피하는 사업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압도적으로 시장 지배를 갖고 갈 수 있는 건데 비용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어떤 압도적인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중국이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탈중국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네. 히토류가 중국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 시장 지배력이 30%까지 떨어지고 G7 국가는 히토류 조달 안정성을 위해서 공급망 변경을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마냥 히토류를 규제를 한다는 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무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중국이 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블룸버그 통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중국이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워낙 그 관련된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뭐 처우 문제나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국 중심으로 지배력을 갖고 있었죠, 히토류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마음만 먹으면 사실은 또 탈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구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히토류 규제를 할 수만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외신에서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중국의 히토류의 매장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잖아요. 전 세계 대부분이 매장돼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채굴하느냐의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국의 무기가 정말 대만 한지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시시비비를 나뉘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네요. 사실은 뭐 이번에 뭐 갈륨 관련된
관련된 수출 게르마늄 규제 이랑. 그 내용들도 있었고 완전히 이제 이 부분이 중국한테 전부 다 매몰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잡혀 있다라 볼 수는 네네. 없거든요. 이런 희귀금속들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조금 복잡하고 좀 어려운 부분 등이 있습니다. 네. 약품을 써야 되고 또 그 사이에서 여러 오염적인 부분과 화학적인 부분. 또 인력들에게 들어가는 비용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중국에서는 크게 의식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 등이 여러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선진국에서도 필요는 한데 할 수는 한편으로- 없으니까. 할 수는 없고 또 쟤네들은 그러면서 인권 문제는 걸리고 이런 것들이 내용이 조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자원 전쟁과 관련된 분들은 콕 집어서 이게 답이 있다라고 볼 수만은 분명히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의 접점을 계속 네. 찾아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화성에 가서 희귀금속 음.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건가라는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수산주들이 좀 하락을 했어요. 네. 6개월주. 맞습니다.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 기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IAEA가 부합된다는 내용의 이제 결론을 내렸다고 이제 보도를 했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뭐 저희도 좀 고민이 되는데요. 하여튼 뭐 처리수, 그러니까 오염수의 방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을 무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최종 보고서에서 밝혀버렸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방류를 할 수 있는 뭔가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외신에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IAEA 사무총장이 7일부터 한국과 뉴질랜드, 쿡 제도 등을 돌면서 IAEA 최종 보고서 내용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또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국내 정세를 또 감안하면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시기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방침을 알려져 있는데 아마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8월에 오염수를 이제 해양으로 방류하는 방안을 조율 중에 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주식적인 부분보다는 우리 생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육계나 수산 등에 관련된 테마주들도 역시 뭐 부정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이어서 그 주간 단위로 소비 트렌드 뭐 이렇게 하는 네. 거 한다고 했잖아요. 그 거기에서 소금이 싹 빠졌어요. 다시 또 이게 쏙 예, 들어갔나요? 그냥 하나 정도 딱 올라와 있나 싶고 지금 1등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먹태깡? 요새 새우깡에 뭐, 예, 동생격인 먹태깡이 그렇죠. 없어서 그리고 뭐 못 산다면서요? 농심 측에서도 전혀 증설 네. 계획도 없다라는 얘기까지 밝히고 나니까 그거 약간 일부러 그런 것 물론 같은데. 그럴 수는 있겠죠. 옛날 허니버터칩 생각나는데요. 역시 계속 돌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먹태깡 아직 못 먹어봤는데 그 먹태깡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뭘까요? 네, 역시 오늘 리튬 관련주들도 올라왔죠. 그렇죠. 자, 먼저 사진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핵심 광물 수입 비중입니다. 이게 2021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히토류 이 대부분 다 뭐 IT 쪽이나 2차 전지 관련된 쪽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수입 비중을 보시면 뭐 엄청나죠. 뭐 거의 뭐 중국에 거의 다 의존을 합니다. 이만큼 이제 중국 의존도가 아직까지 엄청나게 높은 편이죠. 물론 이제 일부 이제 광산들은 뭐 올해 뭐 작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변화하면서 뭐 호주라든지 뭐 이런 다른 쪽으로 좀 많이 칠레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좀 다변화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핵심 광물 수입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이제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규제 제한이 이제 다른 광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1년 기준 2차 전지 양극재 핵심 원료인 수소나 리튬 중국 의존도는 84% 달했고요.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은 세계적으로 핵심 광물의 채굴, 정년 분야의 상류 산업 관련된 부분들을 중국 기업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력의 문제라든지 뭐 환경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리튬, 코발트, 흑연 등의 33종의 핵심 광물을 선정해서 2030년까지 중국의 의존도를 50%대로 낮추고 전기차 배터리 등의 폐기물의 핵심 광물 재자원화 비율을 20%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독일의 뭐 베르트 하베크 부총리도 중국이 본격적으로 행동에 시작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만약 이번 조치가 리튬 등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독일은 전혀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되게 우려를 하는 코멘트를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물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글로벌리 지금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비아디 같은 경우도 세계에서 리튬 매장량이 가장 많은 칠레에서 새로운 추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당국과 또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중국 업체들까지 나서서 이제 해외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에서도 소규모 독립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해지니까 비아드는 지금 굉장히 좀 탑티어로 물량으로 봐서는 탑티어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도 해외 쪽 진출해서 뭔가 어떤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전쟁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것이 부각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리튬과 관련 쪽인 어떤 테마주들이 움직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LX 인터내셔널이나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종합 상사주도 영향을 받아서 상승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내용 접할 때마다 항상 걱정되고 아우 뭐 이러다 진짜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싸움이 날 때 보면은 먼저 치는 사람이 항상 가장 그 문제의 발단이 되는 사람이 네.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쳐서 그러니까 진짜 몇 치면 피해?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면 선방. 그 다음에 맞은 사람이 치면 이거는 정당방위로 가든지 이런 그쵸.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이거를 무기화하게 되었을 때는 중국 입장에서 잃을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먼저 때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사이에서 우선순위, 그러니까 그 선순위를 네네. 먼저 따지는 문제도 있겠지만 함부로 이거를 또 무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이거를 겁만 주는 만약에 걸 수도 있죠. 무기하는 순간 또 잃게 될 것들이 분명히 많을 많죠. 테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 등은 계속 하나의 외교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이 내용을 계속적으로 추적하는 것들은 중요한데 네. 너무 여기 함몰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테마성으로 일단 시장에서 네네네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막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패러다임이 더 커질 것이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직은 조금 섣부르다.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은행주들은 오늘 왜 하락한 거예요? 네, 뭐 사실 뭐 은행주는 매매하기가 쉽지 않은 뭐 업종인데 아무튼 배당을 많이 주긴 하는데 네네, 참 그렇죠. 수익률은 애매하죠. 그냥 뭐 은행주를 샀는데 가격은 이제 주가는 별로 안 빠지고 계속 오랫동안 배당만 꼬박꼬박 받았다. 뭐 이러면 이제 천천히 제가 갈 수 그래봤어요. 있겠죠. 예, 그러니까 시장을 별로 이제 크게 나는 뭐 매매를 많이 뭐 사고 팔고를 별로 할 못한다? 생각이 없고 주가는 크게 안 빠지는 종목 중에 오르면 좋고 배당을 많이 주고 이런 걸 계속 이제 오랫동안 장기 동안 보유하면서 가겠다. 뭐 이러면 이제 뭐 은행주 같은 거는 갈 수는 있죠. 이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오늘 그 은행권 경영과 영업 관행 그리고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제도 개선 방안에는 기존 금융회사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도 추진한다는 거니까 시장 은행 산업을 경합시장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 담겼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이제 전환돼 있거나 이미 이제 자리를 정착하고 있는 은행 입장에서는 경쟁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신규 어떤 경쟁자가 또 들어온다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업계의 신규 플레이어, 즉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진입 장벽을 대폭적으로 낮춘 대책이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장돼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제 이미 시장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은행 관련된 어떤 금융업종 입장에서는 다소 좀 경쟁 격화에 대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대구은행이 전국적 지점망을 가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금융당국이 이미 밝힌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이 이제 신청이 들어온 대로 전환 요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에 30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방은행들의 전환이 상당히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에 의외로 대구은행이나 예를 들어서 뭐 부산 예전에 부산은행 뭐 그죠 이런 쪽도 마찬가지 DGB 뭐 BNK 뭐 이쪽 그쪽 그런 쪽도 상당히 크거든요. BNK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도 만약에 시중으로 전환을 해버리면 약간 좀 경쟁 격화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금융주들이 다소 조금은 부담스러운 느낌이 생각되면서 은행주들도 하락세를 보였다 볼 수 있고 카카오뱅크도 오늘 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같이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은행주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박근영 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 당근 매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좋은 물건 싸게 주셔서 감사하죠. 네. 네. 데일리인트 IBK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